청춘 극장 김내성 1권. 사랑의 전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새 버선의 분홍 저고리 검정 치마를 입은 은옥이가 방문 밖에서 인사를 하였다. 오냐, 다녀오너라.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어머니가 방문을 열며 얼굴을 내밀었다. 너 졸업식이 언제랬지? 내일 모레예요. 오냐, 어서 가보아라. 은옥은 책보를 들고 대문 밖을 나섰다. 오늘은 주일날 밤 땡땡땡 태극역 너머로 예배당 종소리가 평화스럽게 들려오는 밤이다. 쟤도 이젠 야학을 졸업하는데 원 영민인 아직껏 뭘 하고 있노? 그 애도 이젠 졸업식이 끝났을 텐데 집에 들리지 않고 곧장 동경 갔는지도 모르지? 내 야루 아들 하나 없어진 셈치면 그만이지. 아들이 몇이나 되는 줄 아슈? 며느리는 아들 노릇 못하나? 며느리 다르고 아들 다르지. 애비말 고역하는 것도 아들이야. 아이쿠 영감도. 제 아비 상투지고 제 어미 끌잡는 아들을 못 보셨수? 그것도 아들이야? 새끼지. 아들은 뭐고 새끼는 뭐요?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고 새끼는 짐승의 새끼야. 영민이가 돌아오면 결혼식을 지내려고 만반의 준비를 차리고 기다리는 백초씨 내외였다. 2년 전 은옥이가 예배당 야학을 다니고 싶다는 말을 석 달이나 별러서 입 밖에 내었을 때 백초씨는 달포가 지나도록 이렇다는 말 한마디 대답도 없이 잠자코 있었다. 도대체 예배당이라든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백초씨의 구미엔 맞지 않았다. 각야 거겨나 알고 쉬운 한 문자나 알면 그만이지 하였다. 허상진의 유랑생활 30년은 은옥에게 정규의 교육을 받게 할 여유가 없었다. 아니 그보다도 일본인의 기관 밑에서 자기 딸을 교육시킬 생각을 애당초부터 갖지 않은 허상진이었다. 그래서 틈틈이 한글과 백수문을 은옥에게 손수 가르쳤다. 그러나 일어를 모르면 머리를 들지 못하는 세상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더구나 남편 될 사람의 교육 정도가 나날이 향상하는 데 비하여 자기만이 일어 한마디 모른다는 것이 은옥을 무척 불안하게 하였다. 한자라도 더 배워서 남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는 은옥의 초조한 마음을 알자 백초씨는 마침내 은옥의 희망을 들어주었다. 그것이 2년 전 성심성의를 다한 은옥에 쌓은 공이 드디어 오늘 내일 이루어지려는 무렵이다. 은옥이 총명하여 부인반의 급장이라는 말을 듣고 백초씨는 저기 기뻐하였으나 목소리가 남달리 이뻐서 때때로 무사람 앞에서 무슨 창가라든가 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말을 듣고는 또다시 입맛을 쩝쩝 다시는 백초씨였다. 은옥이가 뒷탑골 예배당 마당에 바로 들어섰을 때였다. 저편 종각 앞에서 여러 청년들과 모였었던 청년 하나가 후딱 머리를 들고 은옥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기름이 뚝뚝 흐르도록 머리를 재워 넘긴 낯설은 청년이다. 저 삼룡의 아들 중길이가 아닌가? 은옥은 공연히 마음이 덜컥해진다. 3년 전 만주로 돈을 벌러 갔다던 박준길이다. 무슨 아편 장사를 한다느니 색시 장사를 한다느니 하고 소문을 놓던 박준길이가 아닌가.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이 은옥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박준길의 이 도련한 출현은 불행한 여인 허은옥의 일생을 폭풍 속으로 휩쓸어 넣는 하나의 중대한 모멘트를 형성하였다. 3년 전 공금 300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박준길은 읍면소에서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 곰보딱지 삼룡이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며 300원을 물어넣고 사건은 무마하였으나 삼룡이도 그만이 탑골서 살맛을 잃었는지 당시 17살 먹은 딸 분이를 데리고 평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 만주로 도망간 중길이에게서 독리 청년들에게 한두 번 편지가 왔다. 돈을 벌었느니 돈을 번다느니 하는 그런 만주풍이 끼인 허황한 편지였다. 그러나 지금 제법 양복이랑 입고 돌연 탑골동에 나타난 중길이가 과연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는 알 수 없으되 제법 고향이 그리워 찾아온 것을 보면 단돈 1,000원이라도 손바닥에 걸린 모양이다. 운옥은 공연히 두근거리는 젖가슴 밑을 손으로 만지며 예배를 보았다. 예배가 끝난 후 내일 모레 거행할 야학 졸업식 준비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선 것은 벌써 밤이 어지간히 이슥했을 무렵이었다. 태극령 고개 위에 반달이 걸렸다. 운옥은 문득 중길의 아내가 될 뻔한 6년 전을 생각한다. 부르르 몸이 떨렸다. 불쌍한 아버지. 정말 불쌍한 아버지였다. 그처럼 아버지를 못살게 굴던 500원짜리 돈표가 2장. 지금 태극령 고개를 넘고 있는 운옥의 눈앞에서 도깨비 부린 양 펄펄펄 타오른다. 고마운 아버지. 정말 고마운 시아버지였다. 그러나 운옥은 긴 한숨을 푸 내쉬었다. 지나간 겨울방학 자기에게 너무나 쌀쌀이 대해주던 영민을 생각한다. 비 오는 밤이나 눈 오는 밤이나 이 태극령 고개를 이태 동안이나 넘어다닌 자기의 공이 모래상처럼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공부한 영민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한자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태운 운옥이었다. 평양 학교를 졸업하고 동경 유학을 간다는 말이 났을 때 출세한 영민의 훌륭한 자태를 장래에 그림 그리고 기뻐하기 전에 캄캄한 절벽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던 운옥이었다. 그래도 행여나. 그렇다. 아직 채 끊기지 않은 한 줄기 희망이 운옥에게는 있었다. 동경을 가셔도 가기 전에 돌아와 부모를 뵙고 가실 텐데. 태극령을 넘을 때 운옥은 요즘 매일 밤 하는 것처럼 도라지탑의 길 흉점을 쳐보았다. 운옥은 모본단 옆낭에서 엽전 한 입을 꺼내 들고 도라지탑에 머리를 숙였다. 도라지야, 내 점 좀 쳐다오. 그러면서 엽전을 반만큼 공중에 튀겼다. 짤랑, 떼구르르. 엽전은 운옥의 고무신 뿌리에서 멎었다. 달이 희다. 불을 안 켜도 좋았다. 희다. 아이고, 오늘 밤도 이네. 엽전을 들여다보던 운옥의 목소리가 한결 밝다. 이는 길조요, 평은 흉조다. 어젯밤도 그젯밤도 그리고 오늘 밤도 연달아 사흘이 쭉 길조다. 무슨 기쁜 소식이 있을래나 보다. 운옥은 그러면서 탑 옆 주춧돌 위에 가만히 앉아보았다. 도라지 혼이 나를 도울래나 보다 하였다. 이 도라지 탑에는 실로 애달픈 사랑의 전설이 한 토막 서리어 있었던 것이니 그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운옥은 자기의 신세가 그 불쌍한 처녀 도라지의 그것처럼 가엾어지는 것이었다. 운옥은 살며시 눈을 감고 그 애처로운 사랑의 전설을 영민에게 들려주며 즐기던 지나간 날의 하룻밤을 한없이 그리워한다. 눈을 살며시 감은 운옥의 망막 속에는 한방눈이 내리는 어떤 추운 날밤의 고요한 풍경이 한 폭의 필름처럼 나타났다. 그것은 운옥이가 16살, 영민이가 14살 먹는 해 겨울이었다.
어른들은 모두 뒤탑골 친척댁에 상간 데를 가고 운옥은 영민과 함께 집을 지키게 되었다. 어렸을 적부터 거위배를 앓던 영민이가 그날 밤 갑자기 허리를 꼬며 엉엉 울어댔다. 운옥은 시어머니가 하듯이 영민의 배를 쓸어주었으나 영민은 한층 더 울어만 댔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며 우는 영민이가 운옥은 동생처럼 애처로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 때 시어머니는 옛말을 즐겨하는 아들에게 흥부놀부의 이야기도 하여 주고 심청이와 장화홍련의 이야기도 하여 주었다. 그래서 운옥이도 배를 쓸면서 옛말 할까요? 도라지탑 이야기. 도라지탑? 태극령 도라지탑 말이야요. 운옥이의 16살은 나 어린 영민이보다 먼저 도라지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하였다.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래요. 태극령국에 태극사라는 절간이 있었대요. 그 절간에선 해마다 4월 8일만 되면 제를 올리는데 제를 다 올리고 나선 밤이 늦도록 탑돌이를 했대요. 탑돌이가 뭐야? 영민이가 관심을 갖는 모양에 운옥은 점점 신이 나서 탑돌이라고 동네 색시와 처녀들이 절에 모여서 탑을 삥삥 돌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야요. 그 색시들 가운데 도라지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아주 퍽 곱게 생겼대요. 도라지꽃처럼 곱게 생겼대요. 그런데 어떤 날 밤 도라지는 태극사에 있는 젊은 중을 한번 보고 그만 마음이 폭 쏠렸대요. 그 젊은 중의 이름이 뭐 버버리라든가 그래요. 뭐? 버버리? 버버리? 아이 참 웃기네. 저 말 못하는 버버리가 아니고 법법자의 달월자 버버리 말이야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심청전과 장화홍련전에 눈물을 흘리던 영민의 눈앞에 처음으로 전개되는 청춘도의 황후라고도 아름다운 한 폭이었다. 그래서 도라지는 폭 쏠린 정을 가슴속 깊이 품고 매일 밤 태극사로 버버를 엿보러 댕겼는데 버버린 돌을 닦는 승려의 몸이라 도라지의 뜻을 알고도 모르는 척했대요. 그러면 그럴수록 도라지는 더 안타깝고 그러던 어떤 날 밤 태극사 늙은 주지가 버버리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네가 이 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는 몸을 망칠 테니 하루바삐 보찜을 싸가지고 태극사를 떠나라고요. 왜 몸을 망치나? 영민은 그 이유를 몰랐다. 그 말에 운옥은 문득 얼굴을 붉히며 텅 빈 방 안을 돌아보았다. 자기와 영민과 아무리 보아도 두 사람밖에는 없었다. 돌을 닦는 승려의 몸으로서 남의 처녀를... 창밖에 한방눈은 소리 없이 쏟아지고 삼경오이야 겨울밤은 저기 깊으려 한다. 펄럭거리는 등잔불이 영민의 배를 쓰담는 운옥의 그림자를 벽 위에 조용히 아로새겼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버벌은 주지의 말대로 태극사를 떠났대요. 아무 말도 않고? 아무 말도 않고 잠자코 태극사를 몰래 떠나버렸대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린 버벌을 영민은 무척 나무라는 것이다. 그 나무라는 영민의 표정을 운옥은 분명히 그 영롱한 눈동자 속에 보았다. 그래 영문을 모르는 도라지는 매일 밤처럼 태극사에 올라가서 울었대요. 불쌍한 도라지. 그러나 암만 울어도 떠나버린 버버리가 별리 있나요? 한 해 가고 이태 가고 3년이 돼도 버버린 도무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도라지가 생각하길 옳지 태극사가 불이 나면
버버리가 할 수 없이 법당에서 뛰어나오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절에다 불을 놨대요. 옳지. 그래서 태극사가 불이 붙었군. 영민은 신기한 듯이 눈을 반짝 떴다. 그럼요. 그러나 벌써 3년 전에 떠나버린 버버리가 글쎄 뛰어나올 리가 만무하지. 태극산 그래서 다 타버리고 뜰 가운데 돌탑 하나만 남았대요. 지금 있는 도라지탑이 그거나? 그거래요. 그래도 불쌍한 도라지는 버버를 못 잊고 어디서 선뜻 나설 것만 같아서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매일 밤처럼 탑을 등지고 멍하니 버버를 기다리기를 또 5년. 그럼 8년이나 기다렸나? 눈을 크게 뜨고 영민은 지금 사랑의 정의를 배우는 것이다. 그럼요. 그러나 8년을 기다려도 버벌은 돌아오질 않고 그러다가 도라지는 가엾은 도라지는 10년 만에 그만 탑 앞에 쓰러져서 베리베리 말라 죽었대요. 아, 불쌍한 도라지. 불쌍한 도라지. 영민의 눈에 글썽글썽 눈물이 고인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금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처럼 동정심이 많은 영민이가 자기를 버릴 것 같지 않아 귀엽고 탐탁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운옥은 저고리 고름으로 눈자욱을 한번 부비고 나서 그랬는데 글쎄 웬일인지 바로 도라지가 죽은 탑 앞에 고운 꽃이 한떨기 폈더래요. 뽀얗게 보랏빛 도는 고운 꽃이. 그래 동네 사람들은 그 꽃을 도라지꽃이라고 불렀대요. 아, 그래서 도라지꽃이구먼. 그렇대요. 그런데 글쎄 10년 만에 버버리가 돌을 다 닦고 훌륭한 도사가 되어서 돌아오질 않았겠어요? 버버리가? 예. 그래 돌아와 보니 도라지가 그 모양이 되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버버리는 불쌍한 도라지를 위해서 도라지꽃을 금강산 유점사로 옮겨가려고 파보았더니 글쎄 인삼보다도 더 큰 하얀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꼭 사람의 형상을 했더래요. 아니 10년 동안이나 애를 태우다 죽은 도라지와 꼭 같더라고요. 버버린 그만 기가 막혀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사람의 형상을 한 하얀 뿌리를 조선 팔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산이란 산엔 죄에다 심었대요. 그래서 도라지꽃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조선엔 옛날부터 도라지꽃이 어디든지 많다고요. 불쌍한 도라지지요? 불쌍한 도라지. 그래서 눈 오는 하룻밤을 이야기로 세운 운옥이와 영민이었다. 벌써 5년 전 일이었다. 잘못하면 자기의 운명도 도라지와 같아질 것만 같아서 운옥은 꺼질 듯한 긴 한숨과 함께 주춧돌에서 몸을 일으키었을 바로 그때였다. 운옥이 운옥이 하고 어디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깜짝 놀라여 운옥은 등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 중길이다. 아까 예배당 문 옆에서 운옥을 유심히 바라보던 박중길이가 지금 태극령 고개를 헐레벌떡 넘어오고 있지 않은가. 운옥이 잠깐만! 그러나 그때는 벌써 총소리에 놀란 사슴처럼 태극령 고개를 앞탑골을 향하여 쏜살같이 뛰어내려가는 운옥의 그림자가 달빛 속에서 감실거렸다. 운명의 전야. 어젯밤에 친 길흉점이 빠졌나 보다 하였다. 도라지운이 나를 돕나 보다 하였다. 술상을 차리는 운옥의 솜씨가 무척 가볍다. 집에는 들리지 않고 바로 동경으로 떠날 줄 알았던 영민이가 점심때쯤 해서 아버지가 즐겨 하시는 술 한 병을 들고 선뜻 대문 안으로
들었었을 때는 정말 운옥은 꿈결 같았다. 울바주 안에서 해바라기를 하는 흰 종자 암탉이 얼른 운옥의 시선을 붙잡았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더니 어머니가 샘문을 열면서 야, 애기야, 그 흰닭 잡아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잡은 닭이었다. 술상을 차려들고 사랑방으로 나가니 아버지는 술도 자시기 전에 벌써 반취나 된 것처럼 즐거운 안색이시다. 아들 옆에 바싹 다가앉은 어머니도 이마에 주름살이 갑자기 편 것처럼 환하시다.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았던 영민이가 얼른 일어나 운옥이가 들고 들어오는 술상을 받았다. 운옥은 눈을 내려뜨고 공손히 술상을 받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영민이가 어떠한 표정으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는지 운옥은 알 수가 없었다. 운옥은 물을 닫으면서 어머니, 진지상은 안방으로 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 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유쾌하게 굴러나왔다. 점심상은 천천히 차려라. 오늘은 네 남편에게 술을 한 잔 권하겠다. 영민을 가리켜 운옥의 남편이라고 부른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운옥은 귀 밑까지 빨개진 얼굴을 치맛귀로 가리우며 주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얼굴이 확확 달아오고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다. 모두 신령한 도라지탑에 공을 들인 때문이라고 운옥은 생각한다. 그이가 술을 먹는다? 거위뼈를 쓰다듬어 재우던 5년 전이 엊그제 같건만. 아, 웃어버리지 못할 세월의 흐름이여. 그 즈음 사랑방에서는 아버지 정말 전 못 먹습니다. 하고 얼굴을 붉히며 굳이 사양하는 아들을 붙잡고 아버지는 억지로라도 한 잔 권해야만 마음이 편할 모양이다. 몇 잔 술에 얼굴이 뻘건 백초 씨는 그러면 누구가 모를 줄 알고? 선생의 눈을 속여가면서 술집에도 댕기고 기생집에도 제법 출입한다던데 뭘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건 아들이 아닌 줄을 굳게 믿고 있는 백초 씨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자연스럽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기뻤다. 아니 그보다도 제법 아들 노릇을 하느라고 술을 사들고 돌아온 영민의 성장이 무척 기뻤다. 갓난 영민을 품 안에 넣고 아가 아가 하고 달래던 그 시절부터 백초 씨는 이런 즐거운 풍경을 얼마나 골똘히 꿈꾸었던고. 원 아버지도? 영민은 얼굴을 붉히었다. 예, 어서 한 잔 받으려무나. 네가 술을 사들고 댕기게 됐으니 아버지가 오직이나 기쁘시겠니? 그 말에 영민은 잠자코 술잔을 받았다. 두 번째 입에 댄 술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기뻐하실수록 영민은 점점 무서워졌다. 더구나 자기를 가리켜 운옥의 남편이라고 분명하게 불러주신 아버지가 더 한층 두려웠다. 이렇게도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오늘 극도로 슬프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영민이기 때문에. 술 한 잔 잘하는구. 자, 한 잔 더. 아버지 정말 전 일배 백배 부일배라고 했어. 주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 영민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권하는 대로 받아 마셨다. 가문 땅에 좌우가 젖어들듯이 아버지의 너그러우신 애정이 술 기운과 함께 영민의 마음을 흐뭇하게 적시었다. 어머니는 뼈다구에서 진살만 뜯어 아들에게 주면서 먹을 줄도 모르는 술을 너무 권하지 마루. 아따, 왜 말이 이렇게 많아? 그래, 50이 넘은 이 늙은이는 딱딱한 뼈다구만 빨란 말이오. 그래서 또 한바탕 웃어댔다. 좌석이 평화로우면 평화로울수록 영민은 괴로웠다. 계산에 넣지 않은 풍경이었다. 그래,
정말로 동경을 가겠느냐? 말머리가 갑자기 돌아간다. 네, 가고 싶어요. 백조 씨는 앞에 놓인 술잔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가고 싶거든 갈 수밖에. 그러나 내 욕심으론 공부도 그만했으면 됐고 이 탑골만 해도 어디 중학교를 마치니가 몇 되느냐. 집에 나와서 가도나 돌아보고. 그래, 왜 하필 동경이냐. 대학은 서울도 있고 한데. 서울선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고 식민지 교육이라 교육 방침이 편벽해서. 동경은 문화의 중심지고 무슨 뜻인지 난 잘 모르겠다만 동경 가면 무슨 학교를 댕길 테냐. 조도전 대학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조도전 대학? 관립이냐? 사립입니다. 사립학교? 네, 사립입니다만 아니 사립이기 때문에 진취의 기상과 자유의 정신을 길러주고 학의 독립을. 그래, 거기선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도 붙들어가지 않는다더냐? 아버지도. 그럼 학의 독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학문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도 구속과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쩌면 그 나라의 정치적 사상이라든가 경제적 환경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학문은 어디까지나 학문의 독자적 입장에서. 널 어려운 말 많이 배웠구나. 말하자면 자유를 비평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선 학생에게는 이러한 비판력을 주지 않으려고 조선서는 당연히 보일 것을 보이지 않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좌우 옆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운 말처럼 교육을. 맞았어. 내 말이 똥 맞았다. 이처럼 믿음직한 아들을 눈앞에 보는 백조 씨는 마음이 여간 흡족하질 않다. 좋다. 공부라는 것이 참 좋기는 좋구나. 백조 씨는 그러면서 무릎을 친다. 그래, 무슨 공부를 할 테냐? 법률 공부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할 테냐? 그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먼저 조선 사람은 법률적 양심을 길러야만 될 줄 믿습니다. 즉 권리와 의무를 구별할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옳다. 네 말이 옳아. 백조 씨는 삼룡이 같은 무리를 머리에 그리며 무릎을 또 한 번 쳤다. 그때 어머니가 그래, 너 언제 떠나겠니? 내일 아침 떠나겠습니다. 시험 날짜가 급박해서요. 내일? 어머니는 입으로 놀라고 아버지는 안색으로 놀란다. 너 그래도 식이나 올리고 가야지 않겠니? 그리고 내일은 안 된다. 내일 밤엔 운옥이가 야학을 졸업하는데 그래도 네가 있어야지. 글쎄 부인반에서 운옥이가 첫째란다. 첫째야. 저녁상을 치우고 자기 방에 들어앉은 지도 오래건만 영민은 안방에서 좀처럼 나오는 기척이 없다. 운옥은 방안을 깨끗이 치우고 빨간 모본단으로 선을 친 남빛깔 보료를 꺼내 아랫목에 피워놓고 운목에도 따로이 수박색 비단 방석을 하나 적당한 자리에 놓아두었다. 경대위의 인력이 3월 15일 영민이가 쓰다 버린 연필 꽁지와 공책 부스러기가 조그만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운옥은 얼른 연필과 공책을 책상 밑으로 쓸어 넣었다. 주제넘게 야학은 무슨 야학. 자기를 싫어하는 영민이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하나의 재료가 될까봐 염려하는 것이다. 운옥은 오늘 같은 날 입을 셈으로 아끼고 아끼던 다홍색 양단 저고리를 농 밑에서 꺼내보았으나 과장된 분식이 도리어 소박한 영민의 감정을 해칠까 봐 버섯만 새 것으로 갈아 신고 어젯밤 입었던 분홍 저고리와 검정 치마에 수수한 차림으로 경대 앞에 앉았다. 옅은 화장이 운옥의 갸름한 얼굴을 어여쁘게 하였다.
그러나 화려한 어여쁨이 아니고 쓸쓸한 어여쁨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영민의 얼굴이 중얼중얼 들리기만 하지 문 여는 인기척이 통 없다. 하기야 지나간 겨울방학에도 무슨 시험 준비를 한답시고 열흘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이 방을 그리 쉽사리 들어서리라고는 운옥도 바라지 못한다. 그러나 내일 아침 떠나신다면 아무리 무정한 사람이라도 한마디 무슨 말이 없지 않으련만 하였다. 야, 애기야. 시아버지가 사랑방에서 쓰시던 람프에다 불을 밝게 켜들고 문을 열었다. 이걸 켜라. 그리고 그 등잔은 이리 내라. 아버지 괜찮아요. 글쎄 이리 내려무나. 운옥은 얼굴을 약간 붉히며 등잔을 내드렸다. 방 안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고마운, 정말로 운옥에겐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시아버지였다. 들창 밖에 달이 밝다. 태극령 고개에 뻐꾹새 울음이 처량한 밤이다. 이윽고 안방문이 열리더니 영민의 구둣발 소리가 가까웠다. 이크! 운옥은 가슴이 설레어 견딜 수가 없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온다. 무슨 죄를 진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린다. 기침을 하고 남의 집을 들어서는 것 같은 영민이었다. 영민은 아랫목 보료에도 앉지 않고 운목 방석에도 앉지 않고 반다지를 등지듯이 하고 중간에 가만히 앉는다. 운옥은 조용히 일어나 보료 밑에 넣어두었던 명주바지 저고리에다 수박색 모본단 조끼, 같은 천으로 만든 댄님과 허리띠, 그리고 옥양목 버선을 받쳐서 영민의 옆에 가만히 밀어놓았다. 그렇다. 떼국이 조르르 흐르는 중학교 교복은 아무리 보아도 이 방에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러나 눈도 들떠보지도 않는 영민이었다. 운옥은 다시 방석을 가까이 밀어놓았다. 그래도 영민은 돌부처처럼 말이 없다. 운명의 전야인 양 호수처럼 고즈넉한 방 안이다. 두 줄기 숨결만이 저기 높아간다. 떠나기 전에 한마디 말해둘 것이 있어서 일부러 들렸소. 운옥은 후닥닥 놀래며 머리를 들었다. 마침내 영민은 입을 열었다. 호수처럼 고요하던 방 안의 공기가 폭풍우처럼 무섭게 동요하는 순간을 운옥은 전신에 느끼며 대답 대신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나는 집에 들리지 않고 곧장 동경으로 떠날 생각을 했소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비겁한 행동같이 생각되어서 그 어떤 심각한 온회의 빛을 이마에 그리며 한마디 한마디를 씹는 듯이 무겁게 베앉는다. 늙으신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뵙고 가셔야지요. 이상하게도 말문이 순순히 터져나왔다. 지나간 6년 동안 어린 영민이가 무슨 실수나 하지 않을까 하고 두 손으로 고이고이 부축하듯이 모셔온 운옥의 아름다운 습성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 말 등 뒤에는 그리고 이처럼 당신을 기다린 저도 만나보셔야지요 하는 가벼운 원망이 숨어있는 줄을 영민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있었소. 그러나 아니 그보다도 나에게는 좀 더 절박한 문제, 좀 더 심각한 범민이 있는 것이요. 무섭게 긴장된 영민의 표정이었다.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억센 한일자 모양으로 굳게 닫혀지는 그 입술이며 맞은편 벽을 뚫어지듯이 바라보는 그 이글이글한 눈동자며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있구나. 운옥은 불현듯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영민의 사람된 품을 시부모와 똑같이 굳게 믿고 있는 운옥이기 때문에 설마 하는 생각이 울렁거리는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비스듬히 꿇어앉아 방바닥에 묻은 무슨 새까만 티를 손가락으로 빡빡 문지르고 있던 운옥은 살며시 머리를 들어 영민의 얼굴을 대담하게 바라보며 무슨 심상치 않은 근심이 계시나요? 그러나 영민은 숨결만 높다. 좀처럼 쉽사리 말을 열지 못한다. 무슨 근심인지 혹시 하고 운옥은 망설이다가 혹시 제 힘으로도 될 수 있는 일이나요? 하고 물었다. 운옥은 영민이가 애처로웠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마 기나긴 6년 동안 있는 정성을 다하여 물을 주고 북을 주어 가꾸고 길러온 뜰 안의 한 포기 화초 같은 영민이가 아니었던가. 그러한 영민이가 오늘날 당신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해 나가지 못할 그 어떤 커다란 근심으로 말미암아 저처럼 고민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 정말 자기 힘으로 될 수만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못하랴 하였다. 당신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영민은 그러면서 시선을 옮겨 운옥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어째 그런지 자기를 바라보는 영민의 눈동자가 무서운 속도로 오들오들 경련을 일으킨 것 같이 운옥은 생각되었다. 정녕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이에 저 같은 사람의 힘으로라도 될 수만 있는 일이라면 배가 아프다고 해서 하룻밤을 쓰다듬어 재운 귀여운 사람이 아니던가. 무엇인들 못하리. 그 어떤 가장 불길한 예감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깨달으며 운옥은 미친 듯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렇소. 당신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요. 좀 더 똑똑히 말씀을 해주셔요. 제 힘으로 되기만 한다면야.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내일부터 나를 남편 될 사람이라고 생각질 마오. 순환의 노래. 낡은 필름이 끊기는 순간 거기에는 온갖 움직임이 일제히 정지를 한다. 운옥은 입이 있으되 호흡을 잇지 못했고 눈이 있으되 빛깔을 분별치 못했고 귀가 있으되 음향을 듣지 못했다. 아니, 의식이 있으되 사리를 분별치 못하는 하나의 완전한 백치의 세계가 운옥을 점령하였다. 무슨 말씀이나요? 멍하니 운옥은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오. 나를 남편 될 사람이라고 생각질 마오. 영민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과 무섭게 싸우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억제할 바 없는 듯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주먹 쥔 바른 손이 가느다랗게 경련을 일으킨다. 백치의 세계로부터 비로소 벗어난 운옥이었다. 영민의 말을 이번엔 너무도 분명히 들었다. 단지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일부러 집을 들렀소. 영민의 얼굴에는 비로소 숨을 돌린 듯한 가벼운 기색이 떠돌았다. 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군요. 말씀은 똑똑히 이 귀로 들었습니다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신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하나요? 공손한 말이었다. 조용한 물음이었다. 그러나 원망스러운 눈동자였다. 샛별같이 맑은 두 눈동자에서 한 방울 두 방울 이슬 같은 눈물이 똑똑 떨어져 내린다. 아무리 괴로워도 넘어야 할 고개였소. 내 말로 그 괴로움과 싸우면서 넘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오.
나는 운옥을 무척 사랑해왔어. 운옥이처럼 착하고 어여쁘고 영리한 여성을 내 일생을 통하여서도 다시는 발견할 것 같지가 않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운옥을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사랑하는 누나, 고마운 누나, 나를 고매 굴고 나를 무척 귀여워해준 고마운 누나로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었어. 철없을 적엔 그렇게 믿고 운옥을 따랐고, 철이 났을 땐 그렇게 믿고 운옥을 멀리한 것이오. 운옥은 대답이 없다. 아니, 대답이 있을 리 만무한 운옥의 신세였다. 눈물만 그저 자꾸자꾸 쏟아져 나온다. 운옥의 외로운 신세를 생각하면 가슴이 쪼개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소. 그래서 나도 운옥을 위하여 여러 번 울었소. 운옥의 행복을 위하여, 운옥을 절망 속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나의 모든 희망과 모든 이상을 희생하고라도 운옥이와 결혼할 생각도 하였소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다 같이 불행하게 될 것만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만 있으면 구하셔야지요. 그리고 그것은 제 힘으로 넉넉히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처럼 떠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할 수 있는 자기를 운옥은 오늘 비로소 발견하였다. 유랑 생활 30년. 적빈 속에서 시퍼런 칼날밑을 수없이 뛰어다닌 지사의 피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은 운옥이다. 그러나 눈물이 자꾸만 앞을 가리워 영민의 얼굴이 보이질 않는다.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오니 아무런 염려 마시고 부디 몸 조심하여 공부 많이 하셔서.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염려하여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었다. 기러기 소리 구슬프게 태극령 달빛을 누비는 밤이다. 귀여운 사람에게 드리는 최후의 진지상이다. 날이 밝자 운옥은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일어나 동자를 하였다. 운옥은 정성을 다하여 오순도순 상에다 찬 접시를 벌려놓았다. 이 진지가 그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눈물 젖은 마음으로 운옥은 빌었다. 중낮쯤 되어 운옥은 어머니와 함께 영민의 트렁크에다 가지고 갈 옷을 채곡채곡 채워놓고 있을 즈음에 사랑방에서는 영민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네 말 잘 알아들었다. 백조 씨의 얼굴엔 노기가 만만하다. 네 뜻한 바가 그처럼 굳은 줄도 인지 알았다. 못 믿을 사람을 하늘처럼 믿고 있던 내 잘못도 인제 알았다. 불초 영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영민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너는 이 아비의 편지를 읽었느냐? 읽었습니다. 읽고서도 이놈! 백조 씨의 목소리가 꽥하고 커졌다. 그래, 네가 따로 이 정을 통하고 있는 그 계집은 대관절 누구냐? 바른대로 말을 해라.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민은 고개를 들었다. 네가 좋아서 댕기는 계집이 없다는 말이냐? 아버지, 오해하셔서는 아니 되십니다. 제 동기는 그처럼 불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면 또 한 번 속는 줄 알고 네 말을 믿으마. 그러나 그 대신 너는 금후 어떤 여인과도 절대로 정을 통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이 자리에서 해야만 된다. 영민은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맹세를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못 될 것이다. 네가 운옥을 네 아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여러 말 듣기 싫어. 한마디로 썩썩 말을 못하겠나? 꽥하고 백초 씨는 담뱃대를 거꾸로 쥐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영민은 다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러기를 얼마 동안, 그러나 다음 순간 영민은 그 무엇을 마음 깊이 결심한 듯이 머리를 번쩍 들고 힘있는 어조로 대답하였다. 맹세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처럼 원하신다면 그것을 아버지 앞에 영민은 분명히 맹세합니다. 이 아비도 분명히 네 말을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괘씸하다는 얼굴로 백초 씨는 마당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면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나 백초 씨는 먼 산만 멍하니 바라보고 섰다. 낮이 지나서 영민은 트렁크를 들고 대문을 나섰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오냐, 몸조심 늘 해야 한다. 운옥은 어머니 등 뒤에다 몸을 감추듯이 하며 어머니의 치마 귀를 잡고 따라 나오다가 어른들 앞이라 말은 못하고 멀리 눈인사만 하였다. 이윽고 태극령을 감실감실 넘어가는 영민의 그림자를 부엌 뒷문 밖에서 발꿈치를 쳐들며 바라보던 운옥은 터져나올 것 같은 슬픔을 꿀꺽 참으며 입속말로 종알거렸다. 가셨다. 인젠 아주 가셨다. 눈물이 자꾸만 쏟아져 영민의 감실거리는 그림자를 운옥은 그만 놓쳐버렸다. 그날 밤 예배당에서는 야학원 졸업식이 있었다. 예배당 목사인 원장과 여선생과 그리고 독리의 유지라는 명목을 가진 예배당 관계의 남녀가 10여 명 참석하였다. 남자 반 10명, 부인 반 29명. 그 부인 반에는 내일 모레가 환갑이라는 이웃집 개똥할머니도 섞여 있었다. 기미가요의 제창이 있고 원장의 훈사와 졸업장 수여식이 있고 모모하는 젊은 유지의 축사가 있고 끝으로 형설의 공을 노래하는 소위 호다르노 히카리의 제창이 있고 비록 초라한 야학원 일망정 졸업식은 제법 순서를 갖췄다. 졸업식이 끝나기가 바쁘게 개똥할머니가 껑충껑충 걸어나가더니 자기 손주딸 같은 윤 선생에게 졸업장을 쳐들고 겁신절을 하였다. 선생님, 덕분에 서울로 돈벌이를 간 우리 개똥이 녀석의 편지를 내가 이제 제법 읽는다우. 그저 선생님의 덕분이래도. 하하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가 채 그치기도 전에 개똥할머니가 졸업장을 휘저으며 흥에 겨워 춤을 추었다. 가갸 거겨 가실래면은 나냐 너녀 날 보고 가오. 다디야 더디어 다듬이 소리 라랴 러려 라서방 죽네. 웃음소리가 이번에는 더 한층 커졌다. 졸업식장은 당장의 여흥장으로 돌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흥에 겨운 개똥할머니의 엉덩춤에도 웃을 줄을 모르는 한 사람의 여인이 있었다. 부인반 반장인 허운옥이었다. 운옥의 샛별같이 영롱한 두 눈동자는 분명히 개똥할머니의 엉덩춤을 바라보고 있었건만 보이지를 않았고 운옥의 두 귀는 분명히 개똥할머니의 노래를 들었건만 들리지를 않았다. 태극령 고개로 감실감실 넘어가던 영민의 최후의 그림자가 운옥의 망막 속에 박힌 듯이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았다. 인젠 가셨다. 아주 가셨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던 자기의 자태가 운옥은 한없이 가련해 보였다. 어디 즐거움이 있으며 어디 웃음이 있는고.
웃음은 벌써 운옥을 버렸고 즐거움은 벌써 운옥을 떠났다. 남자반에서도 누군가가 미녀 같은 것을 불렀으나 운옥의 귀에는 통 들어오지를 않았다. 또 누군가가 하모니카를 분 것도 같은 운옥이기도 하였다. 자, 부인반에서 지면 안 돼요. 허운옥이 이리 나와요. 개똥 할머니의 손주딸 같은 윤 선생이 운옥을 불렀으나 운옥은 자기를 부르는 윤 선생을 강단 옆에 멍하니 바라보면서도 통 일어설 줄을 몰랐다. 운옥은 아까부터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버지께서 어렸을 적부터 자기 귀에다 입을 대고 마치 속삭이듯이 가르쳐 주신 노래가 하나 있었다. 운옥아, 이 노래랑 네 일평생에 가장 기쁜 날과 가장 슬픈 날 불러라. 하시며 밤마다 자장가인 양 불러주신 노래. 그 노래를 지금 눈물 젖은 운옥의 마음은 한없이 그리워하는 것이다. 아니, 얘는 그래 기쁘질 않아? 개똥할머니는 그러면서 멍하니 앉아있는 운옥의 팔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강단으로 끌고 나갔다. 운옥은 허둥지둥 꿈결처럼 강단에 끌리워 올라갔다. 그런 줄도 모르는 군중은 운옥의 고운 목소리를 듣는다고 우레 같은 박수로 운옥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 소란한 박수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야, 운옥이! 하고 환호의 소리를 보내는 청년의 목소리가 하나 섞여 있었던 것이니 만일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가진 운옥이었다라면 그 커다란 목소리가 박중길이의 것임을 알았을 것이며 따라서 오늘 밤의 그 무서운 비극을 저질러 놓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아버지, 운옥은 오늘 밤 아버지가 몹시 그립습니다. 강단에 오른 운옥은 우레 같은 박수 소리를 꿈결처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구슬프게 울었다. 운옥이 남자반에 지면 안 돼요. 윤 선생은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격려의 말을 던지다가 운옥이 어디 편치 않아요? 평상시와는 어딘가 달라 보이는 허운옥이가 아닌가. 아니요. 그래도 안색이 대단히 나쁜데. 괜찮아요, 선생님. 글쎄, 그러면 괜찮아도. 선생님, 응? 저 미안하지만 풍금 좀 쳐주세요. 아, 풍금? 윤 선생은 냉큼 풍금 앞으로 올마앉으며 가벼운 솜씨로 뚜껑을 열었다. 그래, 운옥이 뭘 칠까? 저 호다르 노 히카리를 좀 쳐주세요. 뭐? 호다르 노 히카리? 윤 선생은 의외였다. 그것은 아까 여러 졸업생들이 다 같이 부른 졸업 찬가가 아닌가.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운옥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다른 걸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반에게 진대도 그래. 그랬더니 운옥은 애원하는 듯이 글쎄 선생님 좀 쳐주세요. 윤 선생은 하는 수 없이 불만을 느끼면서도 운옥의 청대로 호다르노 히카리를 치고자 건반을 우왕하고 울렸다. 그와 동시에 운옥의 입으로부터 나온 노래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순간 돌연 윤 선생의 풍금이 우르렁하고 멎었다. 늙은 원장 이하 몇 사람의 유지가 의자로부터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들의 희번덕거리는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의 공포의 빛이 아라리 떠올랐다. 그것은 분명히 호다르노 히카리와 동일한 곡조로 불리워지는 3천만 민족의 애국가. 오랫동안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던 감격에 찬 애국가가 아닌가. 운옥이! 선생의 날카로운 부르짖음이었다. 안 돼요, 허운옥이. 그 노래를 하면 안 돼요. 늙은 원장의 얼굴빛이 종이장처럼 해말쑥하니 핏기를 잃었다.
그러나 오르간의 반주를 잃은 은옥의 노래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뒤를 이어 흘러나왔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서 원장과 윤 선생이 뛰어올라가서 정신없이 노래를 부르고 섰는 은옥을 다짜고짜 끌고 내려왔다. 예배당 안은 마치 벌의 둥지를 덮쳐놓은 것처럼 떠들썩했다. 윤 선생의 부축을 받아 강단 뒤에 달린 중비실로 끌려 들어가는 은옥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선생님. 중비실로 들어가자 은옥은 윤 선생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흐느 늦게 울기 시작하였다. 은옥이 이게 웬일이오?